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시사 돼지.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인체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Am I the guy? Mimi. 방사선 기체가 빠져나온 정도가 정상 수준의 30배에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방사능비를 매일같이 마신다고 할지라도 세슘이 1년에 한 1000톤 정도 마셔야지. Mimi, you got me sad and... 한반도 주변에는 늘 강한 서풍이 불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오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물질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요드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검출됐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의연하게 대응해 주셔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제가 하는 말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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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믿습니까? 요즘 이 영상이 날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다 잘한다고 그러죠. 워낙 소스를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차고 넘칩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좀 제가 무드를 좀 잡았거든요. 설마. 조금 좀 박지 않은 조명을 켜놓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울더라고요, 나중에는. 울면서. 왜 때렸어요? 그게 아니라, 애가 어리지 않습니까? 이 애가, 정말 성인까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2008년에 무슨 멜라닌 파면이 있었죠.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죠. 2010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또 구제역이 있었고. 이제 또 원전. 도대체 한 해도 편하게 살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자 좀. 화면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방사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용민 씨하고 저하고 방사능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한 3분 정도 얘기하면 김영박 대통령 욕하다가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이건 석자로 정리가 됩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전문가이길 빕니다. 전문가세요? 제가 사실은 전문가이길 빕니다. 어디 가서 브리핑하거나 해설할 때 우리 조홍섭 한겨레 환경 전문기자 국장님이신데 이분의 이 아티클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섭외하다 보니까 이 이상이 없어요. 한겨레 내부에. 이분이 최고기 때문에 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슨 전문가들이 와봐야 뻘소리 하는 인간들 천재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이죠. 이 정부에서 괜찮다 하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환경 전문 이 과학 대기자를 예능에 불렀습니다. 대기자가 아니라 대기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잔뜩 준비하셨어요, 보니까. 저희 작가가 엄청난 질문 항상 성실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전문적인 질문들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저희가 이거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써먹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우리의 조홍섭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많이 다 준비하셨어요. 아무 소용없는
이런 거 안 물어볼 건데. 네. 일단 방사능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위키피디아 뒤져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쓸데없이. 우리 이런 거 안 물어봐. 방사능이 뭔지.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우리가 방사능을 통해서 이명박을 깔 수 있는가. 이것만이 오로지. 뒤졌죠. 깔때기.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방송을 위해서인지 비가 왔어요. 방사능 비가. 사상 초유죠? 방사능 비가 온 곳은? 아닙니다.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며칠 전에도 오긴 왔는데요. 그때도 오긴 왔는데. 이번 게 좀 더 방사능 농도가 높다고 하죠. 우선은 비가 왔고. 그러니까 전에도 왔는데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걸 방사능 비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심한 말인데 방사능을 검출할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작은 것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방사능이 비를 타고 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뒤로 본격적으로 온 처음 비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미량은 그동안에도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원전 사태 이후에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이제 첫 검출된 이후로 뭔가 내리긴 내렸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 독일 기상청이 사실은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방사능이 덮을 것이다. 영남 지방이 특히. 그렇죠. 대구 부산이. 특히 남부는 뭐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일본 남부 수준하고 같고. 그런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 주가 방사능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초 데이터에 해당되는 전망을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일 기상청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우리를 대신 걱정해줘. 독일에 세금 내야 돼 우리. 우리는 무정부 상태다. 일을 안 해. 아니 인터넷에서 다 뜬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 그렇죠. 인터넷에서 발표를 안 하면 아마 덮었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인터넷을 덮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바다 뭡니까? 저방사선 폐수. 저 뭐라 그러는 저준위? 저준위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어려워. 방사능이 낮은. 그러니까 약한. 저준위가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장갑 쓰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고준위는 진짜 핵 폐기물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보시긴 좀 보시죠. 제가 시사돼지인데. 그런데 그걸 어쨌든 방출하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미국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됐더라고요.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는 신문을 보고 한다. 걔네들 눈치 깐 거야, 무정부인 걸.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전문용어 호구라고 하죠. 지금 기본 정보를 이렇게 깔고, 이제 일단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미미, 또, 건강에 아무 이상 없다. 절대. 극미량. 극미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마셔도 된대. 1년 동안. 매일 마셔도 된대. 매일 마셔도 된대. 세션 들어간 거 한 1000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표현은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회사 올 때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차를 좀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방사능 때문이 아니고 실은 오늘 신문의 날이라고 놀지 않습니까? 그 회사 주차장이 빈단 말이에요. 이 틈을 노려서 한번 주차를 해보자 생각을 하고 아침에 창문을 내다봤더니 진입로가 완전히 차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타고 온 거죠? 다 차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 하나 놀랐고 또 하나는 빗방울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일제히 다 우산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근데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일 저 우산 쓴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신사복을 입고 우산도 안 쓰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이명박. 아니야. 절대 아니죠.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다니시는 분 아니면 뭐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분들은 그 우산 쓰고 걱정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비과학적이고 무지하고 정보가 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 맞고 가는 사람 보고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보면 그 빗물에 있는 방사능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른 것. 그렇죠. 국민들의 대부분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제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 방사능이 양이 어떻건 간에 그걸 보는 시각이 그렇게 천지차구나. 그러니까 정부나 또는 정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학계에서 이제 원자력 방사능 이쪽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누가 옳으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게 오늘 방송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 문제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아니란 말이죠. 제로가 아닌 한 일부러 그걸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은 찝찝하게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조차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는 비 맞지 말라고 그래요. 10중 8구. 일부러 그걸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진짜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항상 뉴스를 볼 때마다 엑스레이랑 비교를 하는데 엑스레이 때 뭐 아시는 거 이거보다도 낮은 거다. 근데 엑스레이야 내 건강을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일부러 알면서도. 근데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이 대국민 성명인데 4월 5일날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방사능 위험 관련 대국민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 얘기가 이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는데 현재 측정된 방사성 물질 농도와 방사 선량은 맑은 날 등산을 하며 받는 방사선보다도 안전하다. 두 번째, 국내 방사능을 보면 흉부 방사선 검사 시 노출되는 수준으로 비교하면 뭐 요오도는 1000분의 1이고 세싱은 300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국민 생명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은 의사들의 모임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설명을 내라고 했을 거예요.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틀림없이 안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이 유언비어나 비공식 발표를 너무 보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공고를 했는데요. 실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X선이나 이런 거는 내가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위험을 택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사선 X선이나 뭐 CT를 찍는 거는 기껏해야 몇 초 아니면 몇 분의 1초밖에 안 찍는데 그렇죠. 방사선이 오염되면 우리가 몇 초만 삽니까? 그러니까 1년 또 계속 1년 내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곱하기를 많이 해야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실은 방사선 의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방사능 X선이나 뭐 CT로 인한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가능하면 최소는 줄여야 한다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CT나 이런 게 널리 퍼져갖고 누구나 하는데 많이 하고 또 감가상각 때문에 막 권하는 세상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많이 합니다. 보건의학자 중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자연적으로 있는 방사능,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진단용이나 치료용 방사능 이런 것들에 추가해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방사능이 왔을 때 그것이 안전하냐 마냐를 따져야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예컨대 그런 이 원자력 전문가나 이런 사람은 X선이나 이런 거 안 봤습니까? 예컨대 30년 동안 빔을 받아서 마신 다음에 X선 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되는 거지. 그거 대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가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진짜 언론을 호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여론을. 그 엑스레이하고 자꾸 비교하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은 우리가 약한 엑스레이를 1년 내내 그럼 노출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 약하다 한들.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해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제로여야 되는 거고 사실을 말하려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주. 그렇죠.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하시는 그 단국대 함이나 예방의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계산한 걸 보면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이라 저방사선, 저수준의 낮은 농도의 방사능의 위험을 얘기할 때 대개
여기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1mSv, 연간 1mSv 얘기 복잡한데 하여튼 그 기준을 조금. 예, 조금이죠. 아주 조금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이제 건강 피해를 입느냐 하는 문제인데 함연아 교수 얘기로는 우리가 그 기준치인 1mSv를 추가로 받았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뭐냐 하면 인구 10,000명이나 10만 명 중에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린다. 네? 그러면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약 연간 한 500명 정도로 추가로 암에 걸린다. 그러면 아무런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 있죠. 있네. 그리고 그 500명 중에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난 100%야. 자, 100%.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비를 좀 맞았다. 그럼 그게 암이랑 연결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그건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그렇죠. 무시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개인 차원의 얘기로 했을 때는 위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바로 인과관계가 직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국가란 게 뭐냐? 그 국민 전체를 건강을 걱정하는 국가인데. 그래서 그걸 일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를 가능하면 피해라라든가 비를 맞았으면 어떻게 해라라든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기능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2, 3주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방송에도 지금 우리 영상에도 내보냈지만 절대 안 온다고 그랬거든. 바람의 방향과 상관이 없대. 점성술사야. 나는 그 방송을 보고 위험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MB 시대의 현자는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거꾸로 들은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 대통령이 대국민 이제 라디오 방송을 했단 말이죠.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안 온다고.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자신을 한 거고. 안심하라. 유언비어 믿지 마라. 근데 자기 말이 유언비어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 이러했다. 해명을 하고 조심하자. 그때 내가 얘기한 걸 백지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요새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컴퓨터로 미리 계산해 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올 거고.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말을 들어보면 컴퓨터로 예를 들어 공기덩어리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얼마고 습도가 얼마고 풍향이 어떻게 되면 이 공기가 어떻게 가고 저 공기는 저리 가고 해서 입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되느냐를 컴퓨터로 일일이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기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아가지고 흔히 그거를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 계산상으로 정확하게 움직임을 예상하기보다는 대개는 추세를 보는데 많이 씁니다. 대개 이런 추세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시뮬레이션이 마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하면 그게 정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은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조건 하에 뭐 이상적인 기체로 가정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또 그쪽에서 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실은. 그렇잖아요. 일기예보를 2, 3일 전이 돼야만 맞지 뭐 일주일 전에 맞습니까? 일기예보도 안 맞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걸 단정을 하냐고. 안 온다. 아니 그리고 이미 그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 그때 이제 그 체르노빌이 있던 곳이 말하자면은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서풍이 맞다면은 아시아만 다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유럽도 다 피해를 봤단 말이죠. 약간 저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이 이제 약간 북반구라 또 우리랑 위도가 달라서 또 뭐 상층 기류가 조금 다르다고는 해요. 설득이 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러나 안 해요. 근데요. 중요한 측면이 그때도 예상치 못한 바람의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방사능이라는 게 이제 거리가 멀면 뭐 굉장히 확산이 돼서 묽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핫스폿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멀어질수록 조금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먼 데도 왕창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남부라든가 또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렇게 왕창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 뭐 양들 다 죽이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다는 거고 추세를 자기가 예견을 하더라도 분명히
실제 바람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해야만 오히려 사람들이 덜 불안한 거지. 얼마나 가변적인데 바로 코 옆에서 지금 그 옆 동네인데 옆 동네에서 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게 대체 아니 나는 이렇게 말했으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올 수는 있으나 인체에 영향이 없다. 요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안 온대? 절대. 절대 안 온대. 절대 안 온대. 게다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먼지가 어디로 갈지 야. 한 가지 더 있죠. 바람뿐만 아니라 바닷물도 이제 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면 이 원자력 하시는 과학자들이 좀 너무 오만한 게 아닌가. 자연에 대해서. 저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부에서 사실 자기들이 먼저 뱉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안 온다. 문제 없다. 걱정 마라. 그런데 이걸 뒤집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관련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런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압력이 구체적인 압력이라기보다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외 녹색 성장, 그다음에 원전 르네상스, 그다음에 UAE 원자력 발전소 수출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원자력을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많은 전문가들을 이제 감싸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 그렇죠.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좀 묘해서 원자력계 안에서는 일사불란하고 다른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서 일제히 확 몰아붙입니다. 비과학적인. 자기 밥그릇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 점이 있다. 압력도 있고. 방사능에 대해서 쪽팔린 것도 있지만 이 원전이 안전하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말을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이니까 그게. 사실상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3번 있었던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서 있었던 큰 사고 아닙니까? 이 큰 사고가 바로 옆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확률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10년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만. 더군다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죠. 생각해보면 가장 뭔가 꼼꼼하고 안전하게 처리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성찰해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돌아봐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만 해도 뭐 폐쇄한다고 하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10년 안에 다 없애버린다고 하고. 제가 또 원전에서 또 일하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어떻게 원전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확률로 얘기한다. 99%라면은 그거는 완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께 100% 안전하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쪽에서 중국 동해에서 짓는 이 원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 완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핵심을 짓잖아 내가. 침 튀기지 마. 아유 더러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중국의 원전에 지금 13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보다 적죠 지금은. 우리나라 21기니까 이게 이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게 26개고요. 지금 건설이 추진되는 게 50곳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로 원전이 건설되는 게 이제 내륙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해안선 따라.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편서풍이 또 있는데 거기 편서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중국 내부에 왜 스촨성이나 이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진 때 있지. 그 다음에 원자력계가 중국에서도 상당히 이 비공개,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는데 한 달 뒤에 발표한달지 이런 일들이 과거 소련처럼 화재도 발생하지. 그 다음에 원전 입찰과 관련해서 이제 뭐 부패 사건도 있지.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자재를 형편없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워낙 전 세계에서 발주하는 원전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다룰 안전이나 이런 거 책임질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신경 써서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붙잡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가 지풍이네 이번에는. 만약 중국에서 보면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일본 원전 사태가 뭐 한 달 이내에 다 정리가 되면 그나마 걱정을 덜 하겠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뭐 일본이니까 뭐 몇 주 하다가 다 정리되겠지 했는데 이제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이런 정도로 갔어요. 아니 난 보니까 무슨 헬기로 갖다 물을 붓고 이제 천막으로 뒤집어 씌운다 그러고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그래서 사람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런 쪽 관련해서 이런 외신 같은 데 들이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 TMI 3마일 섬 원전 사고 때 그때 그 내부의 상태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본 게 사고 5년 뒤에 그 실태를 알았다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로봇 기술도 있고 해서 내부 상황은 이제 그때부터 더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지금 이 1호기 같은 경우는 뭐 70%의 해결료가 녹았다고 나머지 뭐 30% 20% 이렇게 녹았다고 하는데 그 해결료가 녹았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그 쇠가 녹아서 이렇게 물처럼 고여있고 뭐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상당히 고온이고 방사능이 뭐 상상할 수 없이 높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무슨 나와 있는 기술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충분히 식은 다음에 거기다가 석관을 뒤집어 콘크리트를 씌운다든가. 체르노빌에 지금 3,000명 이상이 지금도 체르노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집어 씌운데 열을 관리하느라고. 아직 안 꺼졌습니까? 네, 안 꺼져 있어요. 그 꺼지는 불이 잘 안 꺼집니다. 원자력 불은 한번 키면. 어이구. 그래서 3,000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 발전소에 열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뭐 파이프도 설치해야 되고 펌프 관리해야 되고 전원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장기간 계속될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물론 덮어 씌우겠죠. 그 사이에 덮어 씌우니까 되는데 실은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 미국 뉴욕 타임스의 보도 내용이 같은 거네요. 본지죠, 본지. 보도 내용이 뭐냐 하면, 예컨대 여진이 온달지, 또 여진에 따른 쓰나미가 또 온달지 하면 지금 약해진 시설이 또 붕괴되거나, 또 다시 수소가 폭발하거나 그런 사고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복구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그래서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돼서 지금 기껏 이렇게 막아놓은 특수 도료를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시 터진다든가 막아놨더니 옆에서 새로 터진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 방사능 누출이 될 수도 있고 하필 그게 태풍 시기랑 맞죠. 태풍이면 우리가 예상하는 편서풍이나 해류의 방향 같은 게 또 다 바뀌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사고라는 건 말이죠. 큰 사고는 뭐 체르노빌이나 TMI도 그랬지만 큰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나는 게 최악의 사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방사능 비라든가 이런 게 한두 번 내리고 말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사능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한 건 1960년대일 겁니다.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편서풍 타고 들어왔겠죠. 그 영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물론 이제 전 세계에 다 돼 있고 차츰차츰 줄어들긴 합니다만 아직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바로 옆 동네다 보니까 그게 피부가 확 와닿는 건데. 그렇죠. 그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비 내리는 걸 보면서 비야 뭐 극소량이고 샤워하면 된다고 쳐도 그 물이 다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채소에도 묻고 뭐 강에도 그게 적다 하더라도 땅으로 묻고 그다음에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밑에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 지하수를 누군가가 먹고 뭐 짐승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사이클이 막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어딘가에서 집적되거나 아주 오랜 세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거. 이런 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스트론튬 얘기가 좀 나와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아니, 이게 뭐냐면 그동안 세슘하고 요오드 중심으로 이제 검출을 했는데, 새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전부터 나왔는데 측정을 이제 안 한 거죠. 측정을 이제, 스트론튬도 분명히 같이 나옵니다. 근데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것도 반감기 28년이니까 굉장히 장기간 가는 거죠. 반감기 28년이면 적어도 반감기의 몇 배 정도는 가야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 계속되는데 스트론튬은 칼슘을 흉내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뼈 속에
칼슘처럼 이렇게 박히는 거죠. 잘 안 빠져나가는 거다. 기존의 세슘은 이제 배설이 되는데 이건 배설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예컨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서 뭐 먼지나 빗방울이나 갔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땅에 가서 토양 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강 바닥이나 바다 밑바닥에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쌓여 있다가 생물들이 그걸 이제 그렇죠. 먹이를 통해서 먹으면 그게 이제 그렇죠. 주로 이제 해산물이나 또는 낙농 제품이나 무슨 또 엽채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이제 농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축되는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농축이 점점 이제 먹이사슬 위로 가서 농축되니까. 한 15년, 20년 지났는데 갑자기 그때는 지금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15년, 20년 후에 갑자기 뭐 도련변이가 뭐 발생률이 좀 높아진다든가 막 수정해 가보면 15년, 20년 전에 일본 원전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 하는 또는 방사능 복원하시는 분들이 자꾸 사망자 얘기만 하는데 체르노빌 때 무게시 명 안 죽었다. 뭐 사실 이번 후쿠시마에도 한 명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모르죠.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그렇지만 실은 그런 사망자만 문제가 아니라 그 건강 피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때 그 낙진이 넘어온 유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어떤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그게 잘못된 지나친 공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람들이 임신부가 뭘 걱정했냐면 그게 갑상선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아이가 지적 장애인이 될 가능. 그렇게 해서 중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거 포함해서 손발 기형이 생긴달지 이런 것들도 죽음 못지않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사망자로만 본다는 거는 지나친 단순화. 저도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못 느끼고 미량이라고 하지만 아주 차근차근 오랫동안 쌓여서 결국 인간한테 수십 년 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전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자연과학적인 측면의 피해고,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칼럼 쓸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후쿠시마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이제 체르노빌처럼 완전히 이주시키지 않더라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문제를 겪게 될 것인가. 보십시오. 농작물 해서 팔리겠습니까? 거기 낙농 제품이 팔리겠습니까? 심지어 거기 있는 여성들이 결혼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약혼했다가 파혼당했대요. 아니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 되는 지역 거죠. 감정이 단순히 무슨 뭐 베커렐 이게 기준치의 몇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신설을 할 때, 신규 부지 건설할 때 그 고려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삼척의 그 원전 지지율이 96.9%라고 그 사고 전이고. 사고 후에는 제가 보기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도리어 이후로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봤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해 보면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원자력 그 다음에 붙는 단어는 안전하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친환경 에너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논리도 있어요. 원전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원전 건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런 얘기만 해도 야 너 그럼 여름에 에어컨 틀지 마. 에어컨 틀 수 있는 게 뭐 때문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고리라든가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의 불안감은 예전에는 별로 없었대요, 사실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사고 난 적도 없고, 체르노빌 해봐야 너무 멀고,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봤단 말이죠. 거의. 일본이 터지는 거를.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봐야, 터지고 난 다음에 정부가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그 문제가 큽니다. 주민들은 보통 때 물어보면 안전하냐? 그러면 안전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심이 있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어떤 분위기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돈으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보상금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해서 달래고 또 신규 원전하면은 그 사람들 얘기가 신규 원전을 허용하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줄 테니까 그 돈 받아서 잘 먹고 남는 돈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보수 언론에서 항상 뭐 원전 안전하고 미미하고 방사능 영향 미미하고 그러던데 원전을 그럼 지대 회사 앞에 지어. 그렇게 좋으면 끌어안고 살아. 아니 절대 반대할 걸. 뭐 앞서 한 얘기하고 좀 겹치는데 기상청 관계자가 중앙일보에다가 우리한테 방사성 물질 안 온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방사성 온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체포가 됐습니다. 초반에 그랬죠. 그 사람 어떻게 했나 이제? 아니 도대체 이게 그럼 똑같은 이유로 대통령도 체포해야지. 체포해야지. 절대 안 온다고 유언비어를 터뜨렸는데. 저기 국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국장님께서 짚으신 부분은 원전의 안전성 부분도 있지만은 원전에 너무 우리가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한 30%대죠? 그렇죠. 3분의 1 정도. 근데 우리 MB께서는 60%까지도 가야 된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공사비가 왕창 나오거든요. 오로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어떤 통계 하나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1인당 전기 소비량이 4배가 늘어났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영국이나 독일보다 더 많다는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게 가정에서 더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 자체가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중화부업이 있다 그런 뜻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전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으로 이제 급속하게 달라져 왔고 특히 2008년 이후 경제 성장률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게 에너지 탄성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녹색 성장의 본질 아니냐. 그러니까 에너지 과소비. 에너지를 많이 써서 많이 쓰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짓고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 대책도 하고 뭐 이런 만병통치 시기의 원전 저건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게 후쿠시마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고 앞으로 그런데 원자력 비중이 60% 가까이 됐을 때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터진다.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가 지탱될지 사실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진정한 뻘소리는 원자력 발전소 짓자면서 자기들이 녹색이래. 독일의 녹색당이 뭘 주장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야. 녹색이 정치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좋지 않아 녹색. 이 정권은 생맹세력입니다. 생맹세력.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원전을 없앤다 하더라도 이게 열 식는 데까지 한 30-40년 걸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없애는 거는 사실 어떤 제일 어려운 단계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새로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중요한 나라로 이제 스웨덴하고 독일을 꼽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탈원전이라고 한다고 원자력 발전소 다 문 닫는 게 아니라 새로 짓지 않고 수명 다한 거를 되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독일에서 보수당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것이 뭐냐면 수명을 좀 연장하자. 그래서 수명을 연장했던 거고 요번에 그 수명 연장 제고하겠다라고 이제 메르켈 총리가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애려면은 결국은 불을 꺼야 되죠.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봤지만 원자력은 불이 한 번 붙으면 잘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그 사용 후 해결료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처리할 방법은 아직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슈퍼맨 정도가 나타나야 들고 크립토나이트하고 혹시 저 구제역 메모라듯이 땅에다 묻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유카 마운틴이라는 데서 하려고 예. 지금 이 깊이 터널도 파놓고 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고 오바마 정부에서 그 공사를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땅속 깊이 문 방안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핀란드가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없고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걸 아니고 예. 우리나라는 뭘 하겠다는 거냐 하면 그걸 재처리해서 예. 일본처럼 예. 일본의 재처리 공장 로카쇼무라에 있거든요. 재처리해서 거기서 나온 거를 다시 태우고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다시 연료로 쓰고 뭐 하는 그런 식의 파이로 프로세싱을 해서 그 폐기물을 방사능이 수명이 짧은 걸로 바꾸고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회사 사장으로 김재철 MBC 사장 한번 해볼까요? 재철이. 예.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너무 썰렁했으면 좋겠어. 지나치게 썰렁해가지고. 아이, 무하더라.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원전을 어떻게든 이제 말하자면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만큼의 이 전력 수요를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공급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풍력 돌려서 그 에너지 나오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은 알다시피 지금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가 17기인가 있는데 독일은 굉장한 산업국가입니다. 중화공업이 많이 있으면 자동차도 있고 있는 나라고 원자력 비중도 한 20%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수준도 높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원자력을 포기하겠느냐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거기서 내놓은 안이 뭐냐 하면 최근에 내놓은 게 무슨 정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좀 했습니다. 에너지 콘셉트. 아니, 나는 내가 한겨레 직원이라면 이 출연료가 안 나오는 이런 거 이렇게 열심히 안 낼 것 같은데. 어? 재미가 없거든요, 평소에. 무슨 낙이 있어, 한겨레 기사 쓰고. 농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오는데 재생 이제 풍력, 태양 갖고 어떻게 저걸 다 돌리느냐 하는데 실은 본격적인 개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바이오매스라든가 뭐 지열이나 이런 거 다 일제 개발하는데 거기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이 어떤 2030년까지 50%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생산한 전기가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쓰는 양만큼 펑펑 만들어서 쓰자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걸 효율을 훨씬 높이자. 연료를 높이자.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게 돈이 벌리게끔 이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면 사실은 에너지를 덜 쓰고도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는 거. 패시브 하우스. 그렇죠.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에너지 절약. 그래서 독일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에너지 안 써도 겨울 난방 해결하는. 근본적인 발상을 바꾸는 거네요. 그렇게 바꿔서 틀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하면 그 원자력이나 이런 거 없이도 된다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계산한 게 아니고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나요. 전기 자동차라는 게 훨씬 이전에 개발될 수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국적 정유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실은 휘발유를 써야 되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 조금 수정을 한다면 60년대 영국에 있는 한 어떤 정부 국방 관련 연구소가 파업을 했답니다. 파업하는 동안에 그 엔지니어들이 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해보자. 파업 기간 동안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였다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겸용차죠. 휘발유하고. 그때 당시에 그 아이디어가 이미 나왔는데 왜 실용화 안 됐느냐? 그렇게 되면 자동차 효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동차 회사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수명이 너무 길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시장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떤 이윤을 최대화하고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가게 내버려 두면서 에너지 문제나 이런 거를 동시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해야 돈을 버는 정유회사들이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관심을 안 두거나 최소한 그 투자를 하지 않거나 뭐 이래 왔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 쪽 투자를 좀 합니다. 이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0%로 늘려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의무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으로 일정한 발전하면 그거에 따라서 몇 %를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규모 이제 풍력 예를 들어서 풍력 단지 만들고 그다음에 조력 발전소에서 강화도랑 인천 조력에서 그걸 하고 이런 식으로 큰 규모로 들어갑니다. 그거 보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지만 대규모고 지역이 어떤 지방 분산적이고 지역 자급적인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녹색은 녹색이지만 이상하게 원자력 발전소랑 비슷한 모양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쪽으로 지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도 무조건 그 자체만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맞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느냐는 실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정치 세력이 좀 더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단순한 이 에너지원은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따질 거는 사실은 아니고 원자력 발전만 해도 지금 문제가 드러났지만 기후변화 문제 당장 닥쳤는데 원자력 발전소 이거 없애면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기후변화에서 막 해수면 상승되고 태풍 세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당장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경론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닌데 결국은 이번 기회에 이웃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가 그 왜 불이 났고 그 문제가 뭐고 하는 걸 검토해보지 않고 언제 하느냐. 그렇죠. 이런 거는 최소한 소화전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전은 맞습니다. 똑같은 아궁인데 불이 났는데 구조가 비슷한데 그럼 아궁이 수를 좀 줄여야 되나? 아니면 그 옆에다 소화기를 갖다 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궁이 계속 늘려. 밥이 타는 애도 안 탄대. 밥 안 탔어요. 밥 탄 냄새가 오지 않아요. 뭐 이런 소리 나고. 그러면 이제 대충 전부 다 두루두루 씹었어요. 이렇게 두루두루 씹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태도. 맨 처음부터 쉽게 씹었는데 바람이 오지 않는다. 근데 단순하게 바람이 오지 않는다, 뭐 미미하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차원 말고 좀 더 넘어서서 이 과학 분야에서 말이죠. 우리가 다른 분야에 항상 씹어왔습니다. 환경이나 환경 혹은 뭐 과학 이런 분야에서 현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 말고 현 정부 들어서 뭐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적으로 바뀐 것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태도든 그게 있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대표적으로 이제 광우병 사태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이 낙제점입니다. 이게 소통을 할 줄을 모르는데 특히 이 위험 분야가 그렇습니다. 뭔 사건이 터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국민들은 사람들을 잘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언제나. 얘네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주면은 우리가 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대전에 하나로 이제 원자로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에 있는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아주 극미량입니다. 미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원자력 안전기술원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물론 허용치 몇 천만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건 그렇죠. 안전보다도 안심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상당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인지는 성함은 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하여튼 똑같은 기관이 지금은 정반대. 아까 그 뭐 1년 내내 비 맞아도 괜찮다. 마시래잖아. 그래서 마시게 해줘 좋은데 그러면 뭐냐 하면 실은 요새 환경 문제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광우병도 그렇고 구제역 때도 그렇고 조류독감 때도 그렇고 또는 뭐 낙지의 신종플루 낙지의 독자 중금속 뭐 다 그렇지 다이옥신 이 뭐냐 하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미량이면서도 피해는 굉장히 무서운 거. 장기간의 후세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무서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이 문제에 이러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대처를 못한 부분이 이거 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손도 좀 씻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걱정 마라. 괜찮다. 준비 다 돼 있다. 절대 안전하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 불안도 높아지는 이런 그리고 실패. 그 이전에 한 말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좀 잘못 알았다거나 그때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해명이 없이 중간에 막아두고 그 다음에 대책을 잘해야 돼. 대응을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갭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각하께서는 경로만 하시고 경로가 쉬웠어요. 이게 또 그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어떤 집단지성 같은 것들을 아예 인식을 안 하고 국민을 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로. 똑똑한 국민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제 협찬 상품 소개를 해야 됩니다. 예. 세계인의 명품 피자 유기농 피자 라피자가 함께하고요. 은은한 커피 같은 영화 한 잔 인사이드 피플이 함께합니다. 2011년 새롭게 공개되는 카쉬 앵글에 담긴 20세기 영웅들의 초상 5월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는 카쉬 사진전 초대권을 협찬합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 견학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은 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한겨레에서 방사능관에서 가장 3시간 전에 전문가가 되신 긴급 위키피디아 조회로 전문가가 되신 한겨레의 조홍숙 전문 기자라고 하기보단 국장님이라고. 국장님. 네. 이거 훨씬 높아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잘 보여야 돼. 사장 될지 몰라요. 조홍숙 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